임미현의 아침 뉴스. 전국이 오늘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제주도를 지나 오후에 부산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다며 터키 기업과 기업인 북한 외교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되지만 정작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 거센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태풍의 진로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태풍 콩레이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특히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는 일본 오키나와 서북 서쪽 약 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6km의 속도로 북북 서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우리나라 쪽인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내일 아침에는 제주도 또 내일 낮 3시쯤에는 부산 남동 쪽 약 20km 부근 해상까지 가장 근접해서 지나겠고 이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주 남쪽 먼바다에만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만 오늘 내일 사이 충청 이남 지역과 제주 전해상, 남해 전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에도 태풍주의보가 점차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에 100에서 300, 제주 산간에 최고 500mm 이상의 엄청난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 80에서 150, 최고 300mm 이상, 그밖에 중부지방에도 30에서 80,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현재 제주도와 전남도서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일인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특히 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폭풍 해일 가능성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터키 기업과 기업인 북한 외교관 1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제재를 발표한 것인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북한과 무기, 사치품 등을 불법 거래한 터키 기업 시아 펠컨 인터내셔널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총지배인 그리고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위해 이들 기업인들과 접촉한 주 몽골 북한 대사관의 리성운 경제상무참사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시아 펠컨 인터내셔널과 해당 기업인들이 북한과의 무기, 사치품 거래를 금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려고 시도 중이라며 이번에 독자 제재를 부과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중국과 러시아 소재 북한 위장기업 2곳과 북한인 1명을 제재한 이후 20여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7일 방북을 사흘 앞두고 추가 제재 조치가 내려진 점도 주목됩니다. 관련해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그때가 올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제재는 비핵화 달성 역량을 제공하는 핵심 전제라며 대북 제재 완화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제재는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김정은 위원장 면담 과정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다스 실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10년째 이어진 질문에 오늘 법원이 답을 내립니다.
법원은 오늘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총 16개 중 다스와 관련된 혐의가 7개에 달하는 데다 혐의 하나하나가 형량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과거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다스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 재판에서 다스 계좌에 140억이 입금됐다고 보고하니 이 전 대통령이 수고 많았다고 답했다는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보면 다스의 법률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낸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고 털어놓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에게 22억을 준 대가로 인사청탁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철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증거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정재계 핵심 인사들도 오늘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준 의혹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이 선고를 받고 국정농단 뇌물과 경영비리 혐의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가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롯데가 건넨 돈이 뇌물이 맞다고 판단해 신 회장에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이 친정인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MB정부 당시 경찰 댓글 공작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전직 경찰 총수로선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경찰 관련 정책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하고 이 과정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댓글 공작엔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요원과 각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등 모두 1,500여 명의 경찰관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동원된 경찰관들은 경찰 관련 이슈 외에도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등 정치사회 이슈에 대응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조 전 청장은 어제 구속적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와선 일부 댓글을 단 부분엔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당분간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송돼 있던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은 현재 쌍용차 노조에 관한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망류장이 우리 정부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전범기인 우길기를 달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 통합망류장은 해상 자위관에 있어서 자위 함기는 자랑이라며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잇따라 압박하면서 한국은행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하느니 이를 무시하고 금리 정책을 펴면 되겠지만 지난 정권 최경환 당시 부총리의 이른바 척하면 척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덕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정부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최근 집값 상승의 책임이 지난 정권에 있다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금리 정책이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과잉으로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몇 가지 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있었고요. 앞서 지난달에는 이낙연 총리가 금리 인상을 좀 더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권의 이 같은 압박은 한국은행 중립성 훼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법에 의해서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립성 훼손은 과거 한국은행이 자초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척하면 척 발언 이후 한은이 잇따라 금리 인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장기간의 제로 금리를 끝내고 2015년 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한은은 3번이나 금리를 더 내렸습니다. 이 바람에 가계부채는 1,500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의 과잉 유동성이 몰리는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여권의 압력에 밀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내수 진작용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정작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최근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급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제조업체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지근한 할인율과 킬러 콘텐츠 부족, 참여 업체 수 감소, 한창 진행 중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문제점입니다. 세일에 내놓을 물건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고 기존 제품을 얼기설기 모은 행사 기획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세일을 세일답게 만드는 건 높은 할인율입니다. 필수 조건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제조업체를 세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입니다. 파이를 키우려면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체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100원에 팔던 거 5만 원에 팔 때 50원에 팔 테니까 그럼 저희도 수수료가 당연히 낮춰요. 제조업체 참여는 그냥 늘릴 수 없습니다. 세일 행사에서 만든 물건을 소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백화점 관계자입니다. 만장을 생산을 했는데 이게 안 팔렸을 때 재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량을 줄이고 그러면 수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생산 단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움이거든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초기 상품 세일과 개별 소비세 인하가 겹쳐 소비 바람이 분 것처럼 제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산업부가 보여주기식 행사 마인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이 과도한 세제 혜택과 관리 부실로 부의 대물림과 세금 탈루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살짜리 임대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임대료 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빈 기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스템, 이른바 렌트홈에 따르면 2세 아동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대주택 사업자 32만 명 중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188명에 달합니다.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임대사업자로 집주인이 되어 있을까? 일단 자식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나면 8년에서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뒤 팔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으로 인해 임대주택이 사실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가 임대 등록을 할 경우 다양한 세제 지원을 줬지만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혜택을 준 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임대료를 양성화해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임대료 파악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임대자 중 27%만이 임대료가 파악됐을 뿐 나머지는 임대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임대소득 추정 자료를 확보해 소득을 확인하고 탈루 여부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더해 상위 10대 임대주택 사업자도 나타났는데 부산 60대 한 사람이 604가구를 임대 등록했고 뒤이어 서울 거주 40대가 545가구, 광주 60대가 531가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주도할 조직강화특위위원으로 어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당내에선 보수통합을 천명한 전 변호사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 즉 인적 쇄신의 전권을 전원책 변호사에게 부여했습니다. 외부 인사인 전 변호사는 당 조직강화특위의 위원이지만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전 변호사는 어제 첫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좋은 쇄신이란 한 사람도 쳐내지 않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거라며 인재 영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을 치는 것보다는 바깥에 정말 비바람 맞으면서 자란 들꽃 같은 분들을 앞으로 많이 모시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 중앙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품성과 열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열정 부족을 설명하는 과정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음에도 항의하는 의원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변호사 본인이 최근 강조했던 보수통합 구상을 묻는 질문엔 국민적 바람을 얘기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현역 물갈이를 하겠다는 것인지 또 통합은 추진하겠다는 것인지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자 쇄신의 방향을 둘러싼 물음표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친박 의원 위주의 통합과 전진 모임은 이에 앞서 모임을 갖고 한 사람에 의한 제왕적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당내 쇄신이 우선이며 보수 대통합의 시기는 조절돼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자기 집 경비를 계열사 돈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택 공사비와 보수비용, 경비원 용역비 등 모두 16억 5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택 경비원 24명의 임금 16억 1천만 원과 모래놀이터 공사, CCTV 설치 등 자택시설 유지비용 4천만 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입니다. 자택경비원을 한진그룹 건물에 배치한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꾸미고 조 회장의 차명 약국 의혹을 받는 약국이익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조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이 알아서 한 일이고 본인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석기업 관계자들은 약국이익금 등 계열사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남규희 계장입니다. 공상년 1월부터 13년 12월까지는 파견업체 이사나 계열사 계좌로 현금을 기체를 하였고 14년 1월부터 18년 5월까지는 계열사 계좌를 통해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사내 이메일, 자금 종합 보고서 등을 고려해 조 회장이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내 이명희 씨의 지시를 받은 자택관리소장이 강아지 산책, 쓰레기 분리수거 등 원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경비원들에게 시킨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세 차례에 걸쳐 10억 5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번 수사로 원 씨 등 계열사 임직원 2명은 조 회장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전두환 씨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어제 항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달 13일 5.18 단체 등이 전 씨와 전 씨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한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대법원이 청와대에 법적 자문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2016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부탁으로 행정처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 법리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는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 등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였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저녁 6시쯤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특히 올해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은 지난 1월 마감된 것으로 알려져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금요일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쓰담 시간입니다. 체육부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의 기자회견과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선동열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해명을 했잖아요. 네,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군입대를 최대한 뒤로 늦춘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요. 네. 선동열 감독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런 선수들을 뽑았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불법 청탁을 받고 선수 선발한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신고도 있었는데요. 네. 먼저 선동열 감독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그 어떠한 청탁도 불법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표 선수 선발 과정은 공정했습니다. 박 기자,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선동열 감독은 대표팀 선발 논란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네. 오는 10일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선동열 감독은 그동안 온갖 비판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정감사 출석으로 더 이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동열 감독의 이번 해명, 야구 팬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까요? 병역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가 바로 오지환이거든요. 네. 선동열 감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지환을 선발한 근거를 장황히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 병역 특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병역 특례에 대한 시대적 비판에 둔감했습니다. 이 점을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때 국보로 불렸던 야구 스타의 고개 숙인 모습은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선수 선발 논란은 명단이 처음 발표된 6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혹이나 의심을 받고 있을 때는 빠르게 해명하고 수습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다소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좀 돌려볼까요?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 오늘 포스트 시즌 첫 경기를 시작하죠? 네, LA 다저스는 애틀랜타와 오전 3선승제로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는데요. 1차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37분에 시작합니다. 단기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1차전 선발 투수, 다저스의 선택은 류현진입니다. 네, 대단한데 1차전 선발은 보통 팀의 에이스 투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다저스에는 현역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는 클레이튼 컷쇼가 있습니다. 이 사이 영상만 3차례 수상한 에이스인데요. 컷쇼의 1차전 선발 등판을 의심하는 전문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직접 컷쇼를 찾아가서 선발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컷쇼가 류현진에게 직접 너가 1차전 선발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류현진이 그만큼 인정을 받고 또 기대를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부상 때문에 3개월 동안 쉬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기록한 평균 자책점이 1.97입니다. 이 1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은 아무나 찍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특급 투수들이나 남기는 기록이거든요. 이 부상 때문에 총 이닝 수는 적긴 했지만 올해 정말 잘 던졌고요. 또 순위 경쟁이 치러하던 시즌 막판에는 정말 다저스에게 중요했던 3경기에서 내리 3승을 따내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실 컷쇼는 2차전에 등판해도 일정상 디비전 시리즈 최종전인 5차전 등판이 가능합니다. 로버츠 감독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선발 순서를 바꾼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로버츠 감독 그리고 다저스가 류현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기선제압이 필요한 1차전의 선발로 내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류현진이 맞서는 애틀란타 어떤 팀인가요? 네,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챔피언, 애틀랜타는 동부지구의 챔피언입니다. 이 애틀랜타의 공격력은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네, 뭡니까? 류현진과 같은 왼손 투수를 상대로는 정말 잘 치는 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격력 자체는 리그 중위권인데 왼손 투수만 만나면 내셔널리그 2위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류현진은 초반부터 전력 투구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구력이고요. 네. 최근에 얻은 자신감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류현진이 작년에 포스트시즌 명단에서 빠져서 많이 아쉬워했었거든요. 올해 그 한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훈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태풍 콩네이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제주공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돼 있습니다. 아직 하늘길은 정상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들 정시 운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상 변화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노선별로 운항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제선 중에는 오키나와 노선이 어제까지 결항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출발하는 비행기는 출발 시간을 늦춰서 운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는 오전에 베트남 다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들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는 항공업계에서 겨울철 운항 스케줄이 시작되는데요. 부산 김해공항에서는 중국 옌타이를 오가는 노선이 주 4회로 새롭게 운항될 예정입니다. 광정보였습니다. 태풍 콩네이 북상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